안녕하십니까? 일본 통일교는 해산, 대한민국의 통일교는 어디로? 오늘 저는 일본의 통일교 해산 명령 청구 사건을 통해 하나의 사건이 두 국가에서 어떻게 다른 법적 현실로 나타나는지 그 근본적인 차이를 분석하고자 합니다. 2023년 일본 문부과학성은 도쿄지 방법원의 통일교, 즉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에 대한 해산 명령을 청구했으며 오는 2025년 3월 법원은 이 청구를 인용하여 해산 명령을 내렸습니다. 물론 현재 항소가 진행 중입니다만 이 결정은 일본 사회와 법조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같은 문제가 제기되는 한국에서는 왜 이러한 조치가 불가능에 가까울까요? 이 발표는 바로 그 근본적인 법적, 철학적 차이를 분석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럼 왜 일본은 이러한 조치가 가능하고 한국은 어려운 것일까요? 종교단체 해산에 대한 두 나라의 법적 접근 방식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본은 종교법인법이라는 전용 도루를 통해 국가가 종교단체의 법인격을 직접 통제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민법, 형법 등 일반법을 우회하는 길을 택하고 있습니다. 즉 행위자 처벌에 집중하며 단체 해산에는 극도로 신중한 시스템을 운영하죠. 핵심 질문은 이 차이가 어디에서 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는 헌법, 법률, 그리고 정교 분리를 해석하는 방식에 있어 근본적인 차이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일본의 법적 무기는 바로 종교법인법입니다. 이 법의 목적은 종교단체에 법인격을 부여하여 재산 관리 등을 용이하게 하고 동시에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함입니다. 핵심 조항은 바로 제81조 해산명령인데 법원이 특정 조건 하에 종교법인의 해산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조건은 첫째, 법령을 위반하여 현저히 공공의 복지를 해한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행위를 한 경우 둘째, 종교단체의 목적을 현저히 이탈한 행위를 한 경우입니다. 이 법은 국가가 종교단체의 법인으로서의 지위를 박탈할 수 있는 직접적이고 강력한 근거를 제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과의 가장 큰 차이를 만드는 출발점입니다. 일본에서는 과거의 선례들이 이러한 길을 닦아왔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들을 살펴보면 1996년 옴질리교 해산이 있습니다. 이는 지하철 살인가스 테러, 살인 등 조직적 범죄 행위가 해산 이유였으며 명백한 형사범죄로 공공안전 위협이 최우선 고려 대상이었기에 헌법적 논쟁의 여지가 적었습니다. 다음으로 2002년 명각사는 사기적 영감상법을 통한 금전적 피해 유발로 해산되었습니다. 간부들의 사기죄 등 범죄 행위가 확정된 후 해산되었으며 개인의 재산권 보호 및 공공복리 침해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2025년 통일교의 해산은 형사처벌이 아닌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민법상 불법 행위, 예를 들어 과도한 헌금 등을 근거로 합니다. 이는 이전 사례들과 달리 범죄 조직화가 아닌 공공복지 침해를 폭넓게 해석하여 적용한 첫 주요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통일교 해산 절차를 단계별로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계기는 2022년 아베 신조 전 총리 피격 사건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통일교와 정치권의 유착 및 과도한 헌금 문제가 사회적으로 재조명되었습니다. 둘째, 조사 및 청구 준비 단계에서는 문부과학성이 통일교에 대한 질문권을 행사하고 보고를 요구했으며 2023년 해산 명령 청구를 결정했습니다. 셋째, 법원 심리 및 결정 단계에서 도쿄지 방법원은 통일교의 지속적인 법령 위반이 공공복지를 현저히 해한다고 판단하여 2025년 3월 해산 명령을 내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상태는 통일교 측이 종교의 자유 침해를 주장하며 즉시 항소한 상태로 법적 다툼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해산 명령에는 헌법적 딜레마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바로 종교의 자유와 공공복리의 보호 사이의 충돌입니다. 일본 헌법 제20조는 신앙의 자유는 누구에게나 보장된다고 명시합니다. 그러나 법원의 해석은
신앙 자체와 법인으로서의 활동을 분리하여 보고 있습니다. 즉, 종교법인의 법적 지위는 공공복리를 현저히 침해할 경우 국가가 규제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해산 반대 논리는 기준이 모호하여 자의적으로 사용될 위험이 있고, 특정 종교를 겨냥한 해산은 사실상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해산 찬성 논리는 반복적 금전 피해, 조직적 불법 행위, 정치적 유착 등은 개인의 신앙을 넘어선 사회적 해악이며 이는 공공복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므로 법인격 박탈은 정당하다고 결국 봅니다. 핵심 쟁점은 공공복지를 현저히 해한다는 기준을 법원이 얼마나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적용했는지에 대한 절차적, 내용적 정당성 싸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산 명령의 실제 효과는 무엇일까요? 무엇이 바뀌고 무엇이 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종교법인으로서의 BEFOR이 상태에서 해산 후 AFTER 임의단체가 되면 상실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법인격입니다. 법적으로 등록된 단체로서의 지위를 상실합니다. 둘째, 세제 혜택입니다. 종교법인으로서 누리던 소득세, 재산세, 세금 면제 혜택이 박탈됩니다. 셋째, 자산 처리입니다. 보유 자산은 법원의 감독하에 청산 또는 관리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유지되는 것도 있습니다. 첫째, 신앙의 자유입니다.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신앙, 예배, 전도 등 종교 활동 자체는 금지되지 않습니다. 둘째, 임의단체 활동입니다. 법인격 없는 일반 단체로서 활동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해산은 종교 활동의 금지가 아니라 법인으로서의 특권 박탈 조치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편 한국에서는 법적 프레임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에는 일본과 같은 종교법인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본의 종교법인법은 종교단체를 관리 감독하기 위한 특별법인 반면 한국은 종교 분야에 대한 특별법 없이 모든 법인을 동일하게 규율하는 일반법, 즉 민법이나 형법 등의 체계를 따릅니다. 따라서 일본과 같이 행정부인 문부과학성이 특정 종교단체의 해산을 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전용 절차 자체가 한국에는 부재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은 제한된 법적 수단, 즉 우회로를 찾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민법상 법인격 박탈입니다. 이는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며 불법 목적 수행, 공공질서 침해, 법인격 남용 등을 사유로 일본의 합니다. 공공복리보다 훨씬 엄격한 명백하고 중대한 위험을 요구하기에 법원은 극도로 소극적이며 종교단체에 대한 강제해산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두 번째는 개인에 대한 형사민사 책임 추궁입니다. 단체 자체가 아닌 불법 행위를 저지른 교주 및 핵심 간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사기, 횡령 등 혐의로 형사 처벌하거나 피해자들의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책임을 묻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전통적이고 주류적인 접근 방식으로 조직은 남겨두되 책임자를 처벌하여 활동을 위축시키는데 JMS나 신천지 사례가 대표적이죠. 한국 헌법의 강력한 방패는 바로 제20조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원칙입니다. 헌법 제20조 1항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2항은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규정합니다. 한국적 해석의 특징은 일본보다 훨씬 강력한 보장을 한다는 점입니다. 국가가 종교의 내용이나 활동에 개입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합니다. 따라서 해산 명령 자체의 위헌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되는데 국가가 특정 종교단체의 존립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소지가 매우 높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공복리 기준 또한 매우 엄격하여 일본처럼 반복적 금전 피해 수준으로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내란이나 테러와 같은 극단적 상황이 아닌 한 국가 개입은 최후의 수단으로 간주됩니다. 그럼 일본의 해산 논리가 한국에서 통하지 않는 주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공공복리 침해 기준의 간극이 큽니다. 일본은 폭넓게 해석하여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민사상 불법 행위도 포함시키지만 한국은 매우 좁게 해석하여 명백하고 중대한 위험을 요구합니다. 즉 국가 안보나 공공 안전에 대한 직접적 위협 수준이 아니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둘째, 정치적 동기 개입의 위험성입니다. 일본 해산의 촉발 계기는 아베 피살 사건이라는 정치적 이벤트였죠. 한국에서 정치적 논란을 계기로 특정 종교의 해산을 추진할 경우 헌법재판소는 공익 목적이 아닌 정치적 목적의 개입이라며 제동을 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셋째는 비례의 원칙입니다. 한국 법원은 강제해산이 최후의 수단인지를 엄격히 따집니다. 과징금, 책임자 처벌, 재정 감독 강화 등 덜 침해적인 수단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는 논리가 지배적입니다. 일본과 한국의 종교단체 해산 법제를 한눈에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관련 기본법입니다. 일본은 종교법인법이라는 특별법이 존재하지만 한국은 종교법인법 없이 민법 등 일반법을 적용합니다. 해산 근거 법률은 일본이 종교법인법 제81조인 반면 한국은 민법 제38조를 주로 활용합니다. 해산 조건에서 일본은 법령 위반, 공공복리를 현저히 해함으로 보지만 한국은 불법 목적, 공공질서 침해, 법인격 남용 등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면에서는 일본은 폭넓고 적극적이며 민사 불법 행위까지 포함하지만 한국은 매우 좁고 엄격하게 명백하고 중대한 위험을 요구합니다. 정부의 역할도 다릅니다. 일본은 문부 과학성이 직접 청구하는 행정적 개입이 가능하나 한국은 검사나 이해관계인이 청구하는 사법적 절차입니다. 주요 개입 방식은 일본이 법인격 통제 중심이라면 한국은 행위 처벌 중심입니다. 정교 분리 원칙의 해석에서도 일본은 상대적으로 유연한 반면 한국은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여 국가 개입을 최소화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선례를 보면 일본은 옴질리교, 명각사, 통일교 등 다수의 사례가 있지만 한국은 종교단체 대상 강제해산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이 큰 차이입니다. 결론적으로 일본과 한국의 이러한 차이는 단체 관리의 일본과 행위 처벌의 한국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모델은 종교단체를 공익적 법인으로 보고 그 지위에 걸맞지 않는 사회적 해악을 끼칠 경우 국가가 부여한 법인격을 회수할 수 있다는 관리적 관점에 기반합니다. 반면 한국의 모델은 종교를 사적 신념의 영역으로 보고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며 문제가 발생하면 단체 자체가 아닌 불법 행위와 행위자를 일반 법률로 처벌하는 사법적 관점을 견지합니다. 결국 통일교 해산 문제는 어느 쪽이 더 우월한가의 문제가 아니라 종교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 사이의 균형점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한 두 국가의 근본적인 법철학적 선택의 차이를 보여주는 중요한 시금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